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국민소득 결정, 그러니까 뭐 경기 변동을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이제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하고 4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 여기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생산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 분배, 지출 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구분하지 말고 이게 총생산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국민소득이, 아니면 그냥 국민소득, 그러니까 총소득의 의미로도 쓰이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총생산이라고도 부르고 어떨 때는 국민소득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 이제 에서 보통 이제 소개하는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가장 간단한 단순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렇게 이제 모형을 좀 조금씩 이제 복잡한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제대로 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이쪽까지 가야지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단순 모형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교육의 목적상 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특정한 그 거시경제학 학파, 또는 거시경제 학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시경제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케인지안들 입장에서는 이 단순 모형 또는 ISLM 모형이 그대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될 수도 있다. 굳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그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우리가 이제 모형을 배울 텐데, 이 똑같은 모형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우리가 진행하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죠. 이 뭐 3장에서는 단순 모형하고 그 다음에 ISLM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모형을 소개하기 전에 이 단순 모형 또는 ISLM 모형이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왜 케인스 학파는 이렇게 간단한 모형이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학파들이 크게는 이제 케인스 학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전 학파의 생각을 이어받은 그런 여러 학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전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학자라면은, 또는 뭐 우리 경제학을 배운 경제 원론이라도 배운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의 수요 공급 모형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를 총생산물이라고 하고, 여기를 총생산물에 대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프라이스 레벨이겠죠. 물가 수준이겠죠. 물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개별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이 있듯이 경제 전체의
모든 생산물을 다 합해 놓은 총생산물에도 일종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일종의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원론에서 수요 공급 모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이게 뭐 같은 원리가 거시경제학에도 적용이 된다면, 다만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것은 개별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이었고, 이거는 모든 재화를 다 뭉쳐놓은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라면 비슷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경제학의 원리는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설명을 했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뭐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이 시장이 에서 실제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수요곡선하고 공급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이제 물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이걸 S라고 D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수요가 변해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줄었다 라고 하면은 E라고 하는 점에서 E-라는 점으로 신속하게 시장이 이동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균형 상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럼 균형 상태,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항상 뭡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를 하죠.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케인스 학파는, 특히 케인스는 이제 이와 같은 원리, 이제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수요,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같아진다. 거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가격이죠. 물가. 물가는 가격의 모임이니까. 가격이 뭡니까? 초과 공급이 있으면 떨어지고, 초과 수요가 있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빨리 신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이룬다. 이런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수요 공급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그 스토리거든요. 이제 그런데 케인스가 경제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케인스 이론의 출발이죠. 그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 그러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똑같은 그림을 이거를 이제 노동의 수요 공급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P는 이제 W가 되고, 이거는 이제 노동의 수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D하고 S는. 그러면 이제 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점이 되는데, 케인스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케인스의 관찰은 영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뭐 또는 이제 대공황 뭐 이런 이제 그 경기 침체의 경험, 불황의 경험, 이 불황에서 이제 불황 상태에서 경제를 관찰해 보니까 실업률이 보통 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질 않고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것은 무언가 노동시장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임금이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점에서 임금이 W 스타고 이게 이제 L 스타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이죠.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임금 수준에서는 이만큼 초과 공급이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여기까지고 공급은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통한다면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하락한 가격에 의해서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균형을 찾아가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점이 되고, 그래서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케인스가 관찰한 것은 뭐냐면은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실업자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된다. 물론 이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지리라고 뭐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전학파 학자들조차도 뭐 가격이 뭐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다시 균형을 이룬다. 뭐 그거는 뭐 현실에 있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저 경제학자들이 어리석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뭡니까? 너무 많이 걸린다. 케인스. 그럼 너무 많이 걸린다면은 뭡니까? 이 가격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면은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정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원의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희소한 자원을 조차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케인스가 생각에는 이게 무슨 가격이 좀 가격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는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제에는 뭐 크고 작은 충격이 항상 이렇게 옵니다. 이게 지금 노동시장을 그렸지만 이게 이제 아까 그림을 그렸던 생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 의해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은 계속 뭡니까?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야겠죠. 그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경제를 관찰하는 우리 눈에는 이 시장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우리한테 관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딱 뭐 계속 관찰하지 않아도 어쩌다가 한번 보고 했을 때 시장이 우리가 봤을 때 균형 상태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겠습니까? 가격이 아주 신축적인 재빠르게 움직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일반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불균형 상태예요. 시장은. 이것이 이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시다. 뭐 생산물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물 시장은 불균형 상태예요. 근데 이 불균형 상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초과 수요 상태. 시장이 불균형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케인스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가 더 일반적인 상태냐라고 생각했냐면은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인스가 시장을 관찰했던 그 시기에 있어서 불황이 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케인스가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 만든 물건이 수요가 적어가지고 안 팔리고 뭐 그러니까 또 기업들은 자본이나 노동을 적게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태가 경기 불황 상태거든요. 그래서 케인스가 보기에 이렇고 또 한 가지 케인스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특히 그 임금이라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잘 안 내려간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내려가면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 수요는 잘 해소가 되는데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초과 공급이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이건 이제 케인스가 표현한 것은 시장이 뭘 가지고 있냐, 경제가 excess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excess capacit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뭡니까 생산자가 생산물을 더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자, 이제 이걸 하나 받아들이고요. 첫 번째, 요걸 이제 우리는 뭐 케인스 생각이 옳든 그러든 간에 케인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이 시장에서 이게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시다. 이거 다시 이제 생산물 시장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P고요, 물가고 이게 Y입니다. 자, 이제 이 생산물 시장에서 얼마만큼이 생산이 되느냐.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경제 전체의 생산물 시장이라면 국민소득이죠. 얼마만큼이 생산되느냐가 바로 총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국민소득이 얼마이냐, 뭐 같은 얘기잖아요. 개별 재화가 아니니까. 그럼 국민소득이 또는 총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 여기서. 수요냐, 공급이냐, 둘 중에 하나 생각해봐요. 수요가 결정합니까? 공급이 결정합니까? 어딜 것 같아요? 수요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자라는 쪽이 결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부족한 쪽이.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있고 생산자들은 천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시장 상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천보다도 수요가 작은 상태잖아요. 그게 일반 초과 공급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불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요는 8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생산은 얼마가 일어나겠습니까? 뭐 어쩌다가 기업들이 950 생산할 수도 있어요. 1000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산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잖아요. 수요가 800밖에 없는데. 안 팔리는데 내가 곤조가 있지 또 1000 생산하지 뭐. 이러다가 기업 망하죠. 그러니까 줄어나갈 겁니다. 자기 생산 능력은 1000이지만은. 이건 뭡니까? 작은 쪽에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불균형 상태라면. 큰 쪽에 맞춰지질 않아요. 어쩌다가는 크게 생산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800이었는데 수요가 850으로 늘었어요. 그럼 생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850으로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생산 능력은 1000인데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800만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수요가 85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00만 생산했더니 시장에서 뭐 물건이 없다고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재고를 좀 갖고 있었으면 나는 재고를 한 100대는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만일을 위해서. 재고가 갑자기 50대가 줄어들었어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계획되지 않은 재고 감소죠. 그럼 계획되지 않은 재고 감소, 계획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거는 기업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해야겠구나.
그 850이 생산돼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demand methods예요. 수요가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라면 초과 수요가 일반적인 상태라면은 거꾸로 이제 supply methods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케인스가 관찰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 능력이 항상 좀 과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emand methods라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수요가 더 줄어들면은 생산은 더 줄어드는 것이고 그 부족한 수요가 그래도 좀 늘어나주면은 생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demand methods.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제에서 총생산이, 국민소득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총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수요만 보면 된다. 공급을 볼 필요가 없다. 굳이. 그래서 원래 케인스 학파의 거시경제 이론은 수요 이론이었습니다. 수요 이론. 공급이 없어요. 공급 모형이 없어요. 이론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급이 어떻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원래 케인스 학파의 이론은 수요 이론입니다. 총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총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수요 이론이 뭡니까? 바로 공급 부분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총생산 또는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되어버려요. 이런 스토리 하에서는 이 경제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경제가 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냐, 덜 활발해질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총수요가 얼마냐, 수요가 늘어날 거냐, 사람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경제는 좋아질 거고, 사람들이 지금보다 지출을 더 적게 하려고 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생산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경제를 보는 시각 하에서는 수요만 보면 된다. 그래서 수요 이론이. 이제 케인스 이론의 특징이자 뭡니까? 한계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수요가 아니고 공급 쪽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없죠. 수요만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70년대 그 오일 샥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나중 얘기지만 케인스 이론이 이제 학파가 밀리고 고전 학파의 후신,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받은 이제 새고전 학파가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의 주류로 등장하는, 설명을 못하니까 중요한 현상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단순 모형, 그 다음에 3장에서 배울 ISLM 모형은 사실은 총수요 이론입니다.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케인스의 철학하에서는 뭡니까? 총수요만 알면은 그게 바로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단순 모형하고 ISLM 모형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죠. 그렇지만 총수요하고 총국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순 모형하고 ISLM 모형은 총수요 모형이죠. 총수요 모형. 그렇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같은 모형이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모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단순 모형은 이제 이 총생산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특히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수요죠, 그러니까. 그러면 총수요는 그러니까 Y는 여기서 이제 Y는 총생산이고요. AD는 aggregate demand,
총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항상 총자를 붙이는 습관이 있죠. 그냥 디맨드가 아니고 그 얘기는 개별 재화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재화를 다 합한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AD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순환 모형에서 봤듯이 우리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봤죠. 뭡니까? 가게가 사가는 거, 기업이 사가는 거, 정부가 사가는 거, 그다음에 해외 보문이 사가는 거. 그래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구매 더하기 이제 해외 보문은 사가는 대신에 또 이 중에는 외국과 수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Q를 빼가지고 순수출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순수출. 이 네 가지가 생산물에 대한 수요고,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각각 얼마인지 알면은 우리가 뭡니까? 총 생산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왜 좋아졌느냐? 뭐 이거 넷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그렇다.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렇다. 또 반대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가게한테, 당신들 지금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할 건지, 뭐 금년에 소비 얼마나 할 건지도 물어보고, 기업들한테 금년에 투자 얼마나 할 건지 물어보고, 정부 구매 얼마, 뭐 또 해외 부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입해 갈 건지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또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더하면은 경기가 좋을 건지 나쁜 건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달려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y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이거는 AD입니다. AD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거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AD의 정의가 이거 더한 것이고,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Y는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생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거하고 똑같은 식을 바로 어저께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국민소득 개정상의 항등식에서 배웠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식은 이제 등호가 두 개만 딱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저것은 국민소득 결정 모형상의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입니다.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항상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하고 같아지면은 생산물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총 수요고 이거는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이에요. 이거는요. 항등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균형 조건이지만은 이대로 균형이 항상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소비 수많은 가게들이 하고요. 투자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요. 뭐 순수출이야 뭐 더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걔네들이 다 뭐 이게 뭐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면은 이제 뭐 중앙에 어떤 센트럴 플래너가 너 소비 얼마 해? 너 투자 얼마 해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분권화된 의사결정, 인디비주얼 디시전이에요. 그걸 다 합한 것 사고 이것도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건데 같아지는 것이 이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죠. 그죠? 물론 이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것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같아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전적인 개념, 계획이에요. intended consumption, intended investment, intended 정부 구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현실에 있어서는 뭡니까? Y하고 얘가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죠. 이건 균형 조건이니까. 균형 조건은 항상 반드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 균형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이게 서로 다르다. 근데 이제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에서는 두 개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투자를 다른 건 안 건드리고 투자를 뭡니까? 사후적인 투자로. 즉 요거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는 뭡니까? 의도되지 않은 재고 투자로 재고가 증가하든지 재고가 감소하든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갖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시기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식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시기 나오는 컨텍스트가 이것이 국민소득 개정상의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거 항등식이다.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 모형상에서 저런 식을 우리가 쓰고 있다 하면 저거는 방정식. 균형 조건이지만 이제 저게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하고 오늘까지 연결하면은 두 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우리가 기호나 이런 건 똑같은 거 씁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항등식이면은 저 3개짜리 이제 뭐 그거 쓰면 항등식이라는 걸 알겠지만은 뭐 그거 안 쓰고도 그냥 국민소득 결정 모형 뭡니까? 결정 모형이 아니고 국민소득 개정에서도 그냥 3개짜리 안 쓰고 2개로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국민소득 개정상의 시기라면 이거는 사후적 투자고 따라서 이것의 정의에 의해서 항상 이건 같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 모형의 원리는 이건 단순 모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케인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제 케인스 학파에서 왜 이것이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가격의 경직성에 의해서 생산물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불균형 상태에 있고, 근데 불균형 상태라는 것은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의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케인스는 일반적으로 총 수요가 부족한,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죠. 그래서 이걸 이제 excess capacity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따라서 이제 뭡니까? 국민소득을 결정한 것은 부족한 놈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총 수요가 결정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이라든지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급은 볼 필요 없이 총 수요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단순 모형 이제 원리를 소개를 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단순 모형에서 사실 이제 얘를 다 더하면 되긴 아는데 이제 소비가 얼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 투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분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볼 텐데 일단은 이 3장하고 4장에서는 5장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순수출을 빼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단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3분문 모형이죠. 이렇게 되면 폐쇄경제 모형. 자, 그럼 이제 소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 소개를 한번 하자면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사실 현실의 특징을 굉장히 이제 잘 따가지고 만들어야겠죠. 단순하게 만들지만 그냥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모형은 뭐 우리가 실물 모형 같은 것을 공대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현실, 특히 이제 경제학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실물 모형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런 학문에서는 실물 모형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 또는 행동의 특성을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든 그런 수리적인 모형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순 모형이나 ISLM 모형도 당연히 수리적 모형이에요. 이 수리적 모형에 뭐든 간에 이 모형 안에는 뭐가 등장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처음에 우리 경제학뿐만 아니고 다른 학문을 할 때도 모형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모형을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본다 그러면은 모형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첫째는 이 모형에 이코노믹 에이전트,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죠? 두 번째는 각 이코노믹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 모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그 행동의 특성이 뭐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모형에서 보통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 그 행동들이 이제 모여서 시장이 되죠. 수요, 가계의 노동 공급이 모여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되고 기업의 노동 수요가 모여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가 되고 그것이 뭡니까?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임금도 결정되고 이런 이제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케인스는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봤지만은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이제 모형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지만은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지어주는 정의식이 있죠. 그 정의식이 이제 항등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모형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소비입니다. 소비는 소비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가계가 소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가계의 소비 행위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해서는 이론들도 많이 있고요. 케인스 스스로도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관찰을 해가지고 소비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이와 같은 소비 함수입니다. 지금 단순 모형이나 이 ISLM 모형을 소개하면서 좀 미리 얘기해 둘 것은 나는 이 책에서 가능하면 모든 수식들을 전부 다 선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리니어로. 그렇게 하면은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실제 소비가 이렇게 선형으로 일어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난리니어한 어떤 행태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소개를 먼저 하죠. 소비는 C바 이제 하고 더하기 스몰 C의 YD. 소비는 이제 보통 이제 변수들이 이제 여기가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이 대문자 변수들은 이제 내생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값이 모형 안에서 결정된. 위에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은 것은 외생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어서 주어지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가 그어져 있는 것은 얼핏 보면은 변수처럼 그러니까 미지수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값이 주어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이걸 반영해서 변할 수 있는 숫자예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그 다음에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상수입니다. 파라미터입니다. 이것도 숫자인데 이거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YD는 우리가 알죠.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우리가 소비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스몰 c에 대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그러면 뭡니까? 소비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는 뭡니까?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를 한다. 왜? 스몰 c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1보다 작아요. 그럼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키되 소비의 증가폭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폭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지만은 여러분들 보기에 뭐 이건 뭐 굉장히 뭐 이거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식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대로 또는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른 학문을 하는 대로 그 학문에서 나타나는 수식을 보고 자기가 하는 분야의 말로 이것을 뭡니까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식이라는 툴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고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잖아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고 우리도 많이 익히고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적인 현상을 수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수식에서 나온 것을 다시 경제학적인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사실은 경제학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뭐 수학만 배우면 다 모든 게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런 능력이 번역이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를 늘리되 소비의 증가폭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폭보다 작다. 또는 이걸 달리 또 표현하면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소비를 증가시키고 또 다른 쪽은 한편으로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데 쓴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비 증가 더하기 가처분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처분 소득이 내가 100원 증가했는데 소비를 60원만 증가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40원은 뭡니까? By definition 저축의 증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C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걸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죠. 한계 소비 성향. C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디파인이 됩니까? 델타 Y B분의 델타 C 또는 뭐 이거는 이렇게도 하죠. dy dc 또는 or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이게 선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C는 CY다. 소비는 이거는 이제 소비로서의 C고 이거는 함수로서의 C잖아요. 그죠? 소비는 YD.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라고 하면은 이때 한계 소비 성향은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밖에 없죠. 미분을 해야지 한계 소비 성향이 디파인이 되죠. 가처분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C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C바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C바가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 일단 C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C바는 뭡니까? 소득이 제로일 때 또 제로일 때 내가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를 나타내 주죠. 왜냐면 YD가 제로, 이 식에 따르면 YD가 제로래도 내가 소득이 없어도 뭡니까? 소비는 뭐 해야겠죠. 안 하면 죽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C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 소비 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요. 소득이 없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 이 YD가 제로인데 어떻게 소비를 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답은 뭡니까? 이게 이 기간만 살고 죽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년이라고 하면 이때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또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을 꾸는 거죠.
누구한테서 꼬아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저축을 마이너스의 저축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의 저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의 저축을 한다는 건 뭡니까? 가진 재산을 좀 까먹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으면 돈을 빚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이 요 기간만 생각하면은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Y분의 C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YD분의 C죠. 요거는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보는 것이고, YD분의 C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는가. 두 개는 다를 수가 있죠. 언제 다릅니까? C바가 0이 아니면, C바가 0이면 당연히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선형 모형에서는. 그죠?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가 YD고요. 여기가 C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C바가 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기울기가 C고. 그럼 뭐 Y분의 C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됩니까? 이게 Y고, 여기서 높이가 C이기 때문에 원점하고 각 점을 연결한 직선의 선분의 기울기가 Y분의 C죠. 평균 소비 성향이죠. 그러면 이 C바가 양이라면은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평균 소비 성향은 YD가 증가함에 따라서 APC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이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일수록 소비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특성이 이 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특성은 뭡니까? 소비에 대한 학자들의 관찰,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학자들의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은 균합적인 거고, 추론은 연역적인 거죠. 그죠? 그죠?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어떤 결론을 낼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균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스몰 c나 C바를 추정을 한다. 연역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에서 소비자 이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유틸리티가 있고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뭐 Y가 늘어나면은 소득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이 도출을 한 겁니다. 소비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간단한 식이지만은 스몰 c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C바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소비는 이만큼 하고요. 이건 이제 C바는 기초 소비 또는 독립 소비라고 부릅니다. 독립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나라가 독립하는 뭐 이런 의미의 독립이 아니고, 인디펜던트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고요. 오토노머스입니다. 오토노머스. AUTONOMOS. 그러면 오토노머스의 이 반대되는 말은 이 컨텍스트에서 반대되는 말은 induced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실은 자발 소비라고 불러도 좋고요. 자발적 소비. 그러니까 유발 소비, 자발 소비 이렇게 이걸 이제 독립 소비라고 안 하고 자발 소비, 자발적 소비. 거기에 대응되는 말은 유발적 소비 또는 유발된 소비. 자, 어떤 차이냐? 이 소비 중에서 이 부분은 뭡니까? 소득에 의존하는 부분이죠. 소득이 늘고 준비에 따라서 이거는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득하고 관계없이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외생 변수라고 그랬죠. 외생 변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은 얘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뭡니까? 소득하고 관계없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란 말을 붙여준 겁니다. 자발 또는 독립. 얘는 유발. 어떤 의미에서 유발이냐?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어서 움직이는 거다. 이 두 가지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자발적인 소비만 자발적인 게 있는 게 아니죠. 투자도 자발적 투자, 자발적 또는 독립. 내 책에서는 그냥 독립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게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인듀스드, 유발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 투자. 투자는 정말 간단하게 정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요. 투자는 뭐냐?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모형 내부에서는 투자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투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이 모형 외부에서,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데 왜 늘어나고 줄어드냐는 모형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형 외부에서 이제 이러는데 모형 외부에 물어봐죠, 이제. 케인스가 이제 이걸 I는 I바라고 한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케인스는 뭡니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죠.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유리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 그거 어떻게 모형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 보다 많은 기업가들이 앞으로 좀 뭐가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그와 같은 냄새를 맡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뭡니까? 생산 능력을 늘려야지. 투자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뭐 좀 지출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또 본능이 생긴 사람이 많으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조세. 그러니까 G죠. G는 정부 구매는 G바로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YD를 계산하려면은 Y에서 우리가 국민소득 계정상의 항등식에서 굉장히 단순화시킨 항등식. 가처분 소득을 정의하기 위한 식에서는 T를 빼고 TR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T나 TR도 전부 다 외생 변수로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생 변수지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변수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위에다 TR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총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폐쇄 경제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한테 물어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계는 나는 1년 동안에 500만 원 내가 쓰겠어. 소비하겠어. 300만 원 소비하겠어. 쭉 더하면은 1년 동안에 2조 5천억 소비하겠다. 기업 1,000억 원 투자하겠다. 500억 원 투자하겠다. 더 가면은 또 한 1조 원 투자하겠다. 합하면 3조 5천억. 정부가 또 한 1조 2천 하겠다. 4조 7천. 4조 7천이 우리나라 총생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참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셋 중에서 삐딱한 애가 하나 있네요. 뭐냐면, 가게. 가게가 너 소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가게가 뭐라고 소비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500만 원 소비하겠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내 가처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내가 500만 원 하고, 소비하고, 1,100만 원이면 540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가계가 내 가처분 소득이 얼마 하면은 얼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가처분 소득은 사실은 Y 빼기 T 더하기 T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국민소득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국민소득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가계가 얼마면 얼마 하겠다, 얼마면 얼마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가계의 소비 스케줄 중에서 실제 실현될 국민소득하고 컨시스턴트한 소비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가 이제 뭐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내가 500만 원 소비하겠어. 그런데 국민소득 수준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가계가 얘기한 500만 원이 실제로 이제 가계가 소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 500만 원을 넣었을 때 국민소득도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대로 서로 컨시스턴트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컨시스턴트한 얘기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할. 총수요는 CIG, 여기다가 이제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지금 우리가 가처분 소득에다가 가처분 소득의 정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냥 쓰지를 않고 이 바가 있는 것끼리 먼저 모아보세요. 그러면 C바 빼기 CT바 더하기 CTR바 더하기 I바 더하기 C바. 왜? 뭐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 모은 거를 A바라고 놓고, 왜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많이 쓸 텐데, 그냥 이렇게 매번 쓰려고 그러면 일단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쓰다 보면은 또 뭐 하나 잊어버리고 안 쓰잖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데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뭐 봉다리로 다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A바 더하기 그 다음에 CY. 근데 이렇게 나눌 때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A바라고 하는 것은 총수요 중에서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독립수요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독립총수요 또 독립수요. 이거는 뭡니까? 총수요 중에서 소득에 의존하는 부분. 유발 수요죠. 유발 총수요. 총수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총수요가 결정되면 생산은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B가 어떤 숫자라면은 그냥 그 숫자가 바로 Y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A, B 안에 Y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고 서로 이게 같아지도록 Y가 이제 결정이 돼야지만 그 Y를 집어넣었을 때 들어간 소비 가지고 총수요를 계산해서 소득을 계산하면 그 소득이 그 Y하고 일치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균형국민소득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뭐 식이 간단하니까 이걸 뭐 푸는 거는 너무나 쉽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거를 이와 같은 그림으로 많이 이제 쓰죠. 이게 AD는 AD는 A바 더하기 CY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축에다가 이런 그림인데 여기다가는 Y를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는 AD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AD는 C바 더하기 A바 더하기 스몰 CY니까 이런 이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Y equal AD잖아요. Y equal AD니까 그거는 45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Y equal AD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균형 조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총생산이 총수요가 같아진다는 조건이었고, 균형 조건이라고 꼭 부르는 거는 좀 그런데 총생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AD는 뭡니까? A바 더하기 CY잖아요. 이게 두 개를 우리가 뭐 연립반응식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건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쉬운 건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선 AB는 A바 더하기 CY는 이 파란 선이고, 그 다음에 Y는 AD라고 하는 것은 이 45도 선이고, 그리고는 뭡니까? Y나 AD나 전부 다 뭡니까? 이 가로축에서부터 수직거리로 측정이 되니까 이 수직거리가 같아지는 게 언제 같아지느냐? 바로 두 개가 만나야지만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수식을 워낙에 잘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우리 논리들은 그림으로 이제 많이, 그래서 그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별명이 이걸 케인지안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 케인즈의 십자가죠. 십자가 이게 바로 직각인 십자가가 아니고 비스듬한 이제 그냥 뭐 그거는 뭐 별명인데 그냥 또 달리 또 이 그림을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Y 스타가 결국은 뭡니까? 총생산하고 총수요를 갖게 만드는 국민소득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이름은 불러줍니다. 자, 이 경제에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생산물이 남아돌 때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생산물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역할을 못해요,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총공급이, 그러니까 총생산이 총수요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총생산은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총수요가 적으면 총생산은 줄어들 거고, 총수요가 많아지면 총생산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왜 총수요가 늘어나면 총생산도 늘어나고 총수요가 줄어들면 왜 총생산도 줄어드느냐?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격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메커니즘에 대한 답은 가격의 기능입니다. 총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뭡니까? 생산업자들이 공급을 늘릴 것이고, 뭐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 근데 가격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총생산이 총수요에 맞춰가지고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느냐. 근데 답은 아까 이미 내가 얘기를 했죠. 뭡니까?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AB 곡선하고 이제 이거 45도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 생산이 Y1에서 일어난다고 합시다. Y1. Y1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수직거리로 모든 걸 측정을 하고 있죠, 지금. 총 수요는 뭡니까? 이 파란색까지의 거리고, 총 공급은, 총 생산은 45도선이니까 Y1이죠, 이게 이 높이가. Y1만큼이 이제 총 생산입니다. 그럼 이만큼 뭡니까?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뭐 써놨네요, 그죠? 기업들이 생산한 것이 총수요를 초과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를 않는 게 뭡니까? 계획되지 않은 재고 증가예요. 그럼 이 경제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생산물 시장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전적으로 균형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는 이게 국민소득 개정상에서는 분명히 측정을 할 겁니다. 이건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Y1이라는 이 상황에서 국민소득 개정은 이 경제의 총생산이 얼마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Y만이죠, 생산.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은 계획되지 않은 재고 증가니까 이걸 뭡니까? 사후적 투자에 넣어가지고 투자가 이만큼 더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등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Y1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균형을 이룬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기업들이 뭡니까?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아요. 근데 이거 남는 거는 뭡니까? 원래 계획한 게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생산을 줄인다는 거는 여기서 경제가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많지만 많은 기업들이 서로 생산을 조금씩 줄이려고 한다면 경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언제까지 줄어들겠느냐? 요만큼만 줄이면 뭡니까? 아직도 계획되지 않은 재고의 증가를 경험해요, 기업들이. 그럼 좀 더 줄여야겠구나. 그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제는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 이쪽이라면은 반대죠. 계획되지 않은 이만큼 재고의 감소가 일어나죠. 이것도 기업들은 원치 않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만큼 생산해가지고 이만큼 재고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팔리는 바람에 재고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니까 내가 더 생산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 또는 우리가 그 국민소득 결정을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Y는 AD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저축 이퀄 투자라는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소개한 순환 모형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순환 모형에서 우리가 이 순환하는 흐름이 일정하게 일어나려면 뭡니까? 누출하고 주입이 같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게 항등식이었어요? 아니면은 균형 조건이었어요? 균형 조건이었어요. 그게.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투자는 사후적인 투자가 아니고 사전적인 투자 또는 계획된 투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조건이 바로 이제 이건데요. 우리 단순한 모형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전 페이지가 있나, 혹시? 전 페이지가 없으니까, 우리, Y는 AD고, AD는 뭡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이 YD는 Y 빼기 T 더하기 TR. Y는 C 더하기 S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고, 요거 두 개는 정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소득 계정상의 항등식이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Y는 YD. 네.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항등식이 아니고 요거는 뭡니까? 투자가 사전적인 투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균형 조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요 두 개는 정의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되는 거고. 자, 우리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국민소득 계정상의 항등식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다만 차이는 요거는 이제 사전적인 투자예요. 거기서는 이게 사후적인 투자였는데, 요거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왼쪽에 Y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YD는 C 더하기 S고요. Y는 다시 넘기면은 C 더하기 S 더하기 T 빼기 TR이죠, 이 Y가. 그 다음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C끼리 없애버리고 I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왼쪽에 넘기면 S 더하기 T 빼기 TR 빼기 G 이퀄 I예요. 이거는 균형 조건입니다.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뭡니까? 가계저축. 이거는 정부저축.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YD 이퀄 Y 빼기 T 더하기 TR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에 산의 유보 이윤을 빼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느라고 안 빼줬기 때문에 이거까지 집어넣으면 여기에 뭡니까? 더하기 산의 유보 이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가계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 이게 3부문 모형이기 때문에 해외 부문은 여기 등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축이 투자하고 같아진다. 또는 누출이 주입하고 같아진다. 여기서 지금 플러스인 것들을 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걔네들이 주입이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그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 또는 국민소득 결정 조건을 Y는 AD에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저축 이꼴 투자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또 누출 이꼴 주입에 의해서도 구할 수도 있다. 저축 이꼴 투자가
누출 이꼴 주입하고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 같은 원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같은 원리입니다. 인플레이션 갭하고 디플레이션 갭.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형에서 Y 스타, 즉 총수요하고 총생산이 같아지는 이 Y 스타를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기는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 국민 소득은 아니에요. 이걸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 Y 스타에서는 뭡니까?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은 같아요. Y 스타만큼의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CIG 더하면은 Y 스타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균형 국민 소득. 그럼 이게 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 국민 소득이 아니냐? 우리가 이 부분 모형을 우리 했을 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게, 기업 있고 생산물 시장이 있고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생산물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 요소 시장도 있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경제가 균형을 이루려면 모든 시장이 전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왜?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뭡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격이 경직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되지 않은 재고 때문에 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느릿느릿 움직이는 가격조차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그럼 가격이 움직이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변하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가게 되겠죠. 이거는 원래 상태가 균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아까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이 Y스타를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균형, 즉 생산물 시장에서 총생산하고 총수요가 같아지는 균형이지 경제 전체의 균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럼 경제 전체의 균형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뭐 다른 시장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생산 요소 시장. 근데 지금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볼 거예요. 들여다볼 텐데 안 들여다본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그걸 들여다보기 너무 이르니까 다른 시장을 이와 같이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이제 하겠습니다. YF.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YF예요. 이 YF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어떤 이제 이 경제에서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 생산이 YF하고 같아지면은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어떤 철학이 뒤에 있냐면은 결국 뭐냐면 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생산 수준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생산 Y가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Y가 YF 정도로 생산이 일어나면은 완전 고용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뭡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도입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Y가 YF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커지면은 노동시장에서는 뭡니까? 완전 고용, 즉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노동시장 균형이거든요. 달성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 따로 우리가 이렇게 쓰지를 않고 Y가 YF하고 같아지면은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YF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의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떤 수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국민소득 Y스타가 YF랑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같아진다는 보장. 물론 이제 같아지려면은 뭐 당연히 이런 짐작하겠지만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면은 같아질 수가 있을 텐데, 임금도 문제가, 또 가격인 만큼 케인스가 생각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총 수요가 AD 제로하고 같다. 그러면 이 총 수요는 AD 선은 이거죠. 45도 선은 까만 선이죠. 이 경제에서의 생산은 Y스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Y스타가 만약에 YF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뭡니까? 노동시장은 균형이 아니죠. 그럼 Y스타가 YF보다 작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죠. 그러니까 실업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Y스타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뭡니까? 생산이 지나치게 적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부릅니다.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가하고 경기가 이전에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 디플레이션이라는 의미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하락했고,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하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경기가 좋고 나쁜 거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어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총 생산이 YF만큼 일어나려면은 그러면은 총 수요가 얼마만큼이 돼야 되느냐. 총 수요 곡선이 AD1과 같으면은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의 Y가 YF와 같겠죠. 그러면은 이 AD1하고 AD0를 비교하면 이 수직거리가 항상 같죠. 그죠? 이 수직거리만큼이 뭡니까?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에 총 수요가 이만큼 부족하다. 총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 주면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C바가 늘어나든 I바가 늘어나든 G바가 늘어나든 A바가 늘어나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A바가 늘어져. A바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그 애들 여럿이 들어 있었잖아요. 걔들 중에 뭐가 늘어나면은,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플레이션 갭, 디플레이셔너리 갭.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디플레 갭,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경기 침체 갭이죠. 이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소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책적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케인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자, 경제가 현재 Y스타에 있다. 일로 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고전 학파라면 뭡니까? 걱정하지 마. 임금이 움직여서 일로 갈 거야. 아직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모형에서 배우질 않았지만 임금이 움직여서 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케인스 학파. 임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해. 그러니까 한동안 여기 있을 거야. 가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갈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가 나서서 뭘 해줘야 된다. 해준다는 게 뭡니까? 이만큼 갭이 있으니까 갭을 정부가 메워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뭘 통해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여기 이제 인플레 갭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반대의 경우가 이제 반대의 경우죠. 어떤 경우죠? 이게 이제 AD 제로가 아니고 AD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오히려 줄여줘야 되죠. 근데 그런 상태는 케인스는 그렇게 흔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쪽을 걱정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